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의원님.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셨잖아요. 그래서 예. 어제 재판 더 눈여겨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어제 1심 선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점이 예. 그렇습니까?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또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네. 저는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의미가 그 윤석열 이후에 미래 권력자들에게 다시 국민의 가슴에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총불을 겨눈 경우 어떻게 처벌돼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이번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바로 역사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내란 범죄자입니다.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신입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법을 직접 파괴하고 국민 가슴에 총불을 겨누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자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사과도 하는 내란범에 대해서 표범이고 또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한다는 거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내란 우두머리 범죄가 아시다시피 사형과 무기만 있지 않습니까? 예. 최고형이 사형이고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법정 최저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번 판결 보면서 법원에서 왜 윤석열 내란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감형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주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내란 범죄의 속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내란 범죄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역사상 많이 일어나는 범죄인데 일반 형사사건처럼 똑같은 양형 규정을 적용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어제 선고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예. 내란죄 성립은 인정을 했는데 위법한 계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사법적으로 심판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명백히 잘못된 거고요. 분명히 전두환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 예예. 또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판단되고요. 네. 항소심에서 분명히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아마 감형의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원에서 예. 장기 독재 목적의 치밀한 계약이라기보다 준비가 허술하고 우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예. 판단을 내렸다고 지금 내용에 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 윤 전 예. 대통령과 연수원 또 검찰 시절 다 같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예. 우발적이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범죄에 있어서 살인죄를 예를 들면 예예.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심 첫법 검찰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진 것처럼 기소를 했는데 네. 특검이 수사를 치밀하게 해가지고 통화내역을 분석한다든가 노상원 수첩을 분석한다든가 해가지고 2024년 10월부터 네. 2023년 10월부터 준비를 했다. 네네. 그래서 치밀한 장기 독재 계획을 세워서 개헌을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번 판결은 마치 12월 1일경에 예. 민주당의 국회 폭주에 화가 나서 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했거든요. 예예. 이게 비상계엄 국가 행위를 이렇게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윤석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평가합니다. 네. 지금 보면 관련해서요. 그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 뭐 김용현,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등과의 회동도 증거로 인정이 안 됐어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정말 아쉬운데요. 예. 저희가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또 특검도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차 종합특검을 네. 저희가 발의해서 지금 특검이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노상원 수첩이 정말 아시다시피
이번 계엄의 과정을 잘 기록한 거라 생각하고 예.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신빙성 자체를 부여는 것 자체가 네. 법원이 어쩜 일정 부분 윤석열 주장에 경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네.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공수처 논란이 됐던 공수처 수사권은 인정을 했는데 사실 예. 지난해 예. 3월에 구속을 취소할 때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때는 판단을 유보했는데 이번에는 왜 바꾼 걸로 보시나요? 재판부가 여러 주장을 했지만 지난 3월과 이번 결론이 달라진 것은 저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전에 여러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수사권 문제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걸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측 항소할 걸로 예상하시죠? 항소하겠죠. 네. 내란 특검도 항소를 예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2심부터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지금 무기징역이 1심에서는 선고됐는데 이 선고 형량이 바뀔 가능성 그리고 쟁점이 앞으로 어떤 것이 부각이 될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형량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역사적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당연히 쟁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목적이 장기 독재 목적이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네. 우발적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과연 그 윤석열이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특검의 주장처럼 2023년 10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거냐, 네. 아니면 1심 재판부에 인정한 것처럼 12월 1일경에 우발적으로 마치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냐, 이 두 가지. 그다음에 과연 사법순사의 비상계엄도 사법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거론이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그 양형에 반영이 됐던 초범 그리고 비교적 고령이라는 부분도 내란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양형 요소가 될 수가 없다고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네. 분명히 항소심에서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들 요구에 맞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그 1심 선고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청장은 12년 이렇게 선고가 내려졌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김용현 특히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서는 봐주기 판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노상원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징역 18년 나온 거.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봐주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특히 김용현 부분도 거의 윤석열과 같은 내란 우두머리급이거든요.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하더라도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럼 충분히 무기징역, 특검의 구형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점 이렇게 감형한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고 봐주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6.3 지방선거가 10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1심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번 법원에서 내란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윤석열 내란 단죄, 정말 엄중한 단죄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내란을 더 확실하게 청산하고 그리고 법원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한 요구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일 잘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긴 하지만 특히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과 조의대 법원에 대해서 이 카르텔을 제대로 심판하는 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분노가 표심으로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바로 내란에 대한 사면을 법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추진 입장을 밝혔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바로 심사하시잖아요. 이거 빠르게 추진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될 수 없도록
가석방까지 될 수 없도록 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드디어 국회가 제대로 내란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는구나. 또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효능감 있게 입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요, 의원님, 이게 예.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위헌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한데요. 그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면할 수 들어있기 때문에 네. 사면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면 대상인 범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2일 의총에서 지금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 후속조치 당론 수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예. 선고가 당내에 이 관련해 미치는 여론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번 선고가 당내에서 저희가 내일 20일 의총이 열리긴 하지만 네. 우리 의총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법원 개혁의 요구가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조희대 법원은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김건희 또 김건희 주변 인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주고 윤석열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 요구에 반해서 봐주기 판결을 했고 또 시종일관 말도 안 되는 초봉 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이란법에 대해서 봐주기 판결하는 거 예.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그래서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을 확실히 개혁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22일 의총에서 법원개혁, 검찰개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법 왜곡죄라든가 네네. 재판소원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의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이 연휴 마지막에 그 보도 참고 자료로 해서 이 지금 재판소원제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강력하게 좀 메시지를 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법원은 자신들이 왜 이런 법원개혁,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국민적 요구에 맞게 과연 재판을 했는지 오히려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세력을 비호해주는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한 비아냥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법원이 예. 자신들의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아니만 생각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혁하라고 한 것이 바로 법 왜곡죄라든가 재판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증언입니다. 자신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힘들다는데 대법관을 증언하자는데 반대하고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 극소수만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반대한다는 거. 자신들은 자꾸만 국회에서 뭐라 하면 국회가 상권 분리에 반해서 사법권을 침해한다 하면서도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대표기관이잖아요. 국회가. 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면 대법원이 그런 간섭을 하는 거, 그런 반대역을 내는 거 바로 입법권 침해 아닌가요? 걸핏하면 사법권, 상권 분리 얘기하면서 네네. 국회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점이 바로 법원 개혁이 필요한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러면 사법개혁안 본회의 처리 네.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20일 날 일단 의총에서 법원 사법개혁안이 정리가 되니까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시기까지 제대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예.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법원 검찰 개혁안 빨리 처리되는 게 정리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은 왜 지금까지 법원 개혁을 안 하느냐.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번 무기징역 법정 최재형 선고로 국민들의 요구는 더 크게 분출했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빨리 신속히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22일 정책의총에서요.
지금 보안수사권이냐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문제는 저희가 의총을 지금 두 번째 열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20일 의총에서 나오는 문제는 조직법, 그러니까 공소청법, 검찰청법에 가는 것이고,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보안수사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닿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다르고요. 예. 그 부분은 다음 형사소송법 개정 때 정부 안에서 아마 정부 안으로 예. 제출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은 거기서 계속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전달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검찰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임을 꾸렸고 어제 19일부터 지금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을 시작을 하셨는데 여론전을 해보니까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다. 이게 다 이미 우리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이번에 만든 정치검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를 모임 여기하고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지금 그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는 이 모임을 당내 권력 투쟁 과정에서 생긴 이상한 모임이다, 이런 표현으로 좀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에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보면 저는 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이니까 우리 당의 공식 기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여러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포럼을 만든다든가 모임을 만드는 것은 그런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당의 공식 기구로 또 역할이 있는 거고, 이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서로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고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과 또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은 이 공소 취소 모임과 그리고 당내 공식 기구인 조작 기소 대응 특위와는 다른 조직이긴 하지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특위 활동은 그러면은 모임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그 협력 관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연휴가 지났고 임명이 됐으니까요. 이번 주말이나 또는 다음 주 초에 의원들을 만나서, 특위위원들을 만나서 활동 계획을 듣고 관련 상황을 좀 설명하고, 또 공소 취소 모임에서도 의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니까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어차피 목표는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가 잘못됐다는 거, 특히 대장동 대북 선거 사건 등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왜곡 수사, 이걸 밝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많은 협력 과정이 있을 것 같고, 또 국정조사를 연다면 신속히 열어서 그걸 밝혀야 되는데, 이 부분도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이 특위위원장으로 임명된 데에 대해서 직전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적임자다,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을 놓고 좀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제 그 당 공식 기구는 최고위원들이 한 분씩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는 전에 전현희 의원이 최고위원 맡고 계시다가 사퇴하고, 후임으로 강득구 최고위원이 종합특검 대응 특위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이 맡았던 그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는 한준호 최고위 사퇴했기 때문에 제가 그 후임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거고요. 각자 그 최고위원이 고리됨에 따라서 그 후임 최고위원이 당의 공식 기구를 맡는 거고, 그 외에는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예, 예. 오후 2시라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인천 개항을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전략 공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당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님은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시죠. 송영길 대표께서 2023년에 윤석열 정치검찰이 수사 조작 기소를 했고 네. 우리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피해를 보신 우리 송영길 대표 복당을 환영하지만 우리 그 민주당은 그 공당이기 때문에 복당도 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네. 또 공천 여부도 말씀하신 공천 여부도 또 송영길 대표가 공천을 신청하면 민주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 시스템을 따라서 공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 대표님도 전에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 또 수사의 피해를 보신 분인 만큼 우리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대응 특위에 좀 모시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과 통합 추진 준비위를 이번 주에 꾸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혁신당에서는 지금 선거 연대 수준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민주당에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우리 정청래 대표가 통합을 중단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혁신당에 연대와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저는 선거 연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각 당에서 각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당 내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통합을 포함해 논의한 다음에 각 당에 제안하는 건데요. 다만 말씀하신 선거연대 부분은 대단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네, 지역구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라든가 또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이라든가 후보들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각 당에서 입장을 정리하면 얘기가 나올 것인데 아직까지 어떤 입장이 정해졌거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긴 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